안녕하십니까? 클래스 있는 한국사의 홍쌤입니다. 자, 드디어 중간고사 마지막 진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수업 듣느라,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선생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부담이 많은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파트였던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맨 처음에는 불교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는요, 불교의 발달이 매우 쉽습니다. 왜 쉽냐면 고려 태조 왕건부터 숭불 정책을 시행합니다. 태조 때부터 훈요십조라는 그 명령을 보면 불교를 매우 숭배하고 숭상하거든요. 뭐 팔관회를 열든지 연등회를 열든지 불교 행사도 많이 하고 불교 자체에 대해서 매우 숭상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숭불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승려들, 똑똑한 승려를 뽑는 승과도 실시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지금 22쪽에 있는 수능특강의 이 불교 파트에서는 4명의 승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승려는 의천과 두 번째 진울,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새,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를 배울 거냐면 바로 요 사이에 진울의 제자가 있는데,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요 글들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띄우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수능 특강 보고 일반 문제집에서 설명을 보면 뭐 단기적으로 외울 수 있겠죠. 근데 의천이 왜 하필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고, 의천이 주장했던 교감 겸소가 뭐고, 진울이 왜 정의 쌍수를 주장하고, 요새가 왜 이런 운동을 하고, 정확하게 왜 얘네들이 어떠한 성격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외우게 되면.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이 승려분들이 왜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지 지금부터 스토리텔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먼저 의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고승이었던 의천은요, 혈통이 어마무시한 왕족입니다. 의천은 1055년부터 1101년 정도의 생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의천이 아니고 왕후예요. 왕후. 왕족입니다. 왜? 고려 11대 왕이었던 문종의 아들이기도 하고, 순종, 선종, 숙종 다수의 왕자들, 즉 의천의 형이 숙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로열 패밀리인 거죠. 자, 이런 로열 패밀리에서 시작한 의천은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죠.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불교계 승려 중에서 최고의 귀족 출신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불교로 출가하는 뒤로는 정치와 종교 모두의 영향력이 컸고, 특히 고려의 천태종을 도입하면서 화엄종이라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 뭐지? 그렇지, 통일신라의 의상이 가져왔던 화엄종과도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대에 문벌귀족 사회 속에서 종교개혁가로 평가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의천이 말하는 해동천태종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요, 여러 가지 깨닫기 위한 길이 있어요. 어떤 스님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스님은 아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해. 또 어떤 스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천은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다 좋은데 왜 다 따로따로 해야 돼? 이거 다 합치면 더 좋지 않나? 라고 해서 도시락처럼 이 불교의 길을, 여러 방법을 한 곳에 담은 불교를 해동천태종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한 해동은 우리나라, 즉 고려란 뜻이고, 천태종은 중국에 있었던 그 불교 방법을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해동천태종은 고려 스타일의 천태종이고 우리 고려에서 만든 종합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불교 도시락 안에 기도도 넣고 공부도 넣고 명상도 넣어서 의천이 이거를 전부 다 예쁘게 포장해서 한꺼번에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의천의 해동천태종이 왜 중요했냐면 당시 고려는요, 불교가 너무 제각각이라서 싸움도 많았어요. 심지어 왕실이나 귀족들만 좋아하는 불교도 많았거든요. 근데 의천이 만든 해동천태종은 다 같이 잘 지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합치자라는 화합의 불교였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려 불교 히어로즈 4인방의 첫 번째 스님이었던 의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했고요. 아무튼 의천은 다시 말해서 모두 좋아 불교 종합 세트 만들기를 했고, 선생님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의천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중국에 먼저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 유학을 갔다 와 중국에서 여러 불교 맛을 느낀 다음에 기도, 공부, 명상을 합친 해동천태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하면 귀족들이 좋아하는 불교, 즉 정통파 느낌이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진울입니다. 진울. 진울은 산속에서 마음을 닦는 공부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진울은 뭐라 말하냐면 나는 산속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게 좋아.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좋지만 계속 노력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쳤던 정해쌍수, 공부와 수행도 조화를 해야 되고 돈오점수, 깨달으면서 천천히 실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족보다는 진짜 수행자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해동천태종을 이제 조금 정확히 이해를 한 것 같고, 의천이 주장했던 교관겸수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공부도 하고 마음도 닦자라는 불교 수행 방법인데, 교관겸수의 교는 경전 공부를 뜻하는 거예요. 즉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관은 명상 수행을 뜻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겸수는 둘 다 함께 수행하자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다시 한번 비유로 들면 어떤 친구는 공부만 하는 친구가 있어. 책만 파고드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조용히 앉아서 명상만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때 의천에 말하는 거지. 공부도 하고 명상도 같이 해야 진짜 멋진 불교 수행자지. 라고 해서 생긴 수행법이 교관겸수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공부도 하고 마음 닦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둘 다 함께 해. 라는 게 바로 교관겸수예요. 자, 그래서 이 교관겸수를 이해했다면 이제 이 진울이 말한 정해쌍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진울은요, 그 의천이 교관겸수를 말할 때 얘는 또 뭐를 주장했냐면 선교일치를 주장했습니다. 선교일치. 선교일치가 뭐냐면 선, 명상과 교, 공부는 원래 하나야. 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은 베풀선,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닦는 명상을 의미한 거예요. 교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경전을 의미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다, 일치한다, 그 뜻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어떤 애는 명상만 해. 그러니까 나는 마음만 닦을래, 책은 필요 없어. 또 어떤 애는 명상은 몰라도 글은 많이 읽었어 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진울이 뭐라 했냐면 책 속에도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도 부처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명상과 공부는 원래 하나야. 이게 바로 선교일치입니다. 선교일치. 그러니까 진울이 산속에서 명상만 하지 마, 공부도 해. 공부만 하지 마, 명상도 해. 아니 그냥 둘 다 같은 거야. 둘 다 하면 부처님 뜻을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도대체 교관겸수와 이 선교일치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교관겸수는 의천이 말했고 선교일치는 진울이 말했습니다. 교관겸수는 따로따로 하되 함께 하자는 약간 도시락 세트 느낌이라면, 선교일치는 명상이랑 공부는 원래 하나야. 그러니까 스무디 같은 이게 섞인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천은 공부를 조금 더 중요시하고
진울은 함께하되 깨달음을 먼저, 명상을 좀 더 중요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해쌍수가 뭐냐? 정은 마음을 가만히 안정되게 한다는 뜻이야. 정. 쉽게 말하면 명상이죠. 해는 똑똑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똑똑한 지혜는 어디서 얻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에서 오죠. 그러니까 정과 해를 쌍수,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쌍수가 그 쌍수가 아니고 같이 하자라는 얘기예요. 명상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마음을 닦자. 그게 진울이 가장 강조했던 수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진울이 강조했던 것 중에서 또 뭐도 강조하냐면 돈, 오, 점, 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도노 점수가 오면 도노는 이거구나. 갑자기 딱 깨닫는 걸 도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점수, 천천히 조금씩 노력하면서 익히자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것을 써먹어야 앞으로 기억하기 좋거든. 어떻게 써먹냐면, 자,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 학교를 나왔어. 점심 메뉴가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점심 메뉴가 딱 생각났어. 맞다. 오늘 점심 메뉴 불고기제. 이거를 바로 돈오라고 합니다. 옆 친구가 갑자기 맞다. 야, 오늘 준비물 그거였지? 라고 하면 방금 친구야. 너 돈오 했구나. 라고 하면 외워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더욱더 쉽게 비유하자면 정해쌍수는 공부를 하면서 명상도 같이 하는 똑똑한 친구고 도노 점수는 천재처럼 갑자기 깨달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울의 제자였던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해심에 대해서 짧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해심은 진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해심이 만든 요 불교의 어떤 이론이 뭐냐면 바로 유심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심선. 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심, 그 다음에 선. 자, 이 유심선이란 말은 뭐냐면 마음이 제일이다. 마음이 최고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주장한 스님입니다. 진울이랑 비슷하죠. 역시 진울의 제자 같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진울은 지식보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속에 부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닦아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누구냐면 요새가 이 백년사라는 걸 결사해서 조직을 하는데 이 요새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년사라는 것도 민중 속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불쌍한, 조금 깨닫는 것보다 이 백성들이 지금 삶이 매우 불쌍하기 때문에 이 불쌍한 백성들과 함께 우리 기도로 같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같이 하고 보살의 힘으로 이 불쌍한 백성들을 모두 구하자. 즉 신앙 중심이지만 굉장히 민중 친화적이고 서민의 친구 같은 느낌의 이 불교가 바로 요새가 말한 백년사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서든 의천진울 해심 요새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나와 있는데 우리 풍수지리설은 배워서 알고, 왜냐면 풍수에 따라서 지리를 결정하는 얘기인데 이 풍수지리설 통해서 고려도 건국하고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문제는 도교예요, 도교. 자, 여러분이 도교라는 걸 언뜻 알긴 알지만 도대체 도교가 왜 왕실이 좋아하고 특히 왕실에서 왜 도교를 이렇게까지 놓지 못하는 걸까? 불교는 이해했어. 유교도 이해했어. 자, 스님이 정말 쉽게 도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거야. 도교라는 거는 춘추 전국시대 때 노자와 장자가 만든 도가라는 학문이 있어요. 제자백가 사상 중에 이 도가가 종교화가 돼서 도교가 된 건데, 도교에 대해서 진짜 쉽게 설명하려면
도교는요, 단순히 종교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고려의 정치, 문화, 종교, 왕권 강화까지 연결되어 있는 종교거든. 도교는 중국에서 생긴 종교인 걸 알았죠. 쉽게 말해서 신선이 되어서 오래오래 사는 법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뭐 키워드로 불로장생도 있고 신선이 되는 것도 있고 약간 판타지, 힐링, 주술 느낌의 종교죠. 특히 고려 왕실이 도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쌤도 똑같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죠. 당시 왕들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왜? 지금보다 이 시대는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거든. 그래서 도교에서는 영원히 사는 법, 즉 불로장생을 말하니까 왕들이 혹한 거지. 그 다음에 도교는 뭔가 신비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느낌? 그 다음에 송나라랑 당나라에서도 도교가 인기 있었으니까 고려도 우리도 문명국이다. 우리도 중국과 대등하다 느낌으로 조금 따라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불교는 부처님처럼 깨닫고 해탈하는 종교고 도교는 산속에서 신선처럼 오래오래 살고 하늘과 교감하는 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면 고려에서 왕이 하늘의 힘을 빌려 오래오래 살고 신비한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도교가 유행한 겁니다. 이해했죠? 와우. 다음은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 편찬에 대한 건데 지금부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유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해외에 나가는 유학 그게 아니고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에 만든 학문 중에 하나인 것을 유학이라 부르는데 이 유학이 고려에서 발달하게 된 배경은 고려 광종 때 실시했던 시험제도 기억나요? 그렇지. 과거제제. 이 고려 광종 때 시행했던 과거제의 시행으로 유학교육이 확산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제 자체가 그 중국에 있던 후주라는 나라에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은 또 유학의 나라 아니겠나? 그래서 유학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특히나 광종 다음으로 배웠던 아주 중요한 왕 있죠. 바로 성종입니다. 이 성종 때 누가 성종한테 28가지의 건의를 올리냐? 기억나? 그렇지.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를 올리죠. 뭐 청컨대 외관을 파견하소서 12복을 설치해서 지방간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근본은 유교로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면서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고려가 유교적 통치체제를 이념으로 한 국가로 변모했죠.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유학교육이 이제 점점점 확산되고 과거제를 치러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고려시대 교육은 오늘날의 공교육과 사교육처럼 관학과 사학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관학이 공교육이고 사학이 사교육입니다. 관학으로는 고려 성종 때 설치했던 국자감이 있고 적어볼까? 고려 성종 때 설치했죠. 결국에는 공민왕 때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낯선 지문이 있을 거야. 단어가 바로 구제학당, 그 다음에 괄호에 문헌공도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 이 문헌공도라는 사립학교인데 이 사립학교를 누가 만드냐면 바로 고려시대 때 해동공자라고 알려지는 최충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참고로 최충은 고려 과거제 합격자 출신이자 과거시험의 출제자 출신이에요. 쉽게 설명해주면 최충이라는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만든 개인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판 명문 사립학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순심처럼. 자, 이 최충의 호를 뭐라 그러냐면 문헌이라 그래. 그래서 최충이 만든 사립학원을 문헌공도라 그러는데 당시 최충이 퇴직하고 나서 유학 공부, 즉
유교를 좀 지방으로 많이 펼치고 싶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학원을 만들었는데 당시 고려 국자감으로는 약간 유교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똑똑한 인재를 따로 뽑아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면 구제학당은 뭐냐면 문헌공도라는 사립학원 안에 9개의 수업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헌공도가 학원이고 그 학원 안에 9개의 사립반이라고 알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학제, 문학제, 사학제, 서학제, 율학제, 수학제, 음학제, 병학제, 천문지리제 등의 9개 반이 있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문헌공도는 고려시대의 사립 명문 학원이고 구제학당은 그런 사립학원인 문헌공도 안에 있는 9개의 수업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최충이 만든 문헌공도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립교육이 매우 융성합니다. 자, 이 말은 관학이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됩니다. 공교육이 쇠퇴. 왜? 사교육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 이 정도까지 하고 고려 말에 중요한 사상이 등장하는데 바로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제 성리학 진짜 선생님이 이 성리학만 하면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 성리학이 누가 만든 거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세계사 때 배웠을 건데 중국의 남송이란 나라에서 주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희. 중국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만든 학문인데 자, 성리학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가 만든 사상을 배웠지. 유가라 배웠어. 유가가 뭐냐면 한마디로 유학이라 할 수 있어요. 공자가 사는 이 춘추 시대에는 전쟁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서로 많이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 원래 착했는데 세상을 살면서 이기적이고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본래 심성인 착함으로 이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윤리적 학문이 바로 유학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가가 종교가 돼요. 종교가. 왜? 공자가 죽고 나서 공자의 제자들이 이 공자를 신격화시키면서 유가를 종교화시키는데 그게 유교야. 유교. 근데 나라가 점점 커지고 더욱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유교로만으로는 세상살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유학의 이론, 즉 사람의 심성을 탐구하는 걸 넘어서 우주의 원리가 무엇일까? 참, 갑자기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거든. 그게 유학의 심화편인 성리학인 거야.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의 심성은 우주의 원리인 그러니까 절대 불변하는, 변하지 않은 우주의 원리인 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둘러싼 재료 형상인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거든. 자, 이거를 우리가 이기론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심성이자 우주의 원리인 한 글자로 이라 표현하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성리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불변하는 진리인 이가 있고 그걸 둘러싼 계속 변하는 기가 있다 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자, 물통에서 물통. 근데 물통은 재질이 여러 가지죠. 유리로 된 물통이 있고 스테인리스로 된 물통이 있고 뭐 페트병으로 된 물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물을 담는 통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거를 우리가 이라 그래.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 근데 그 물통을 둘러싼 재질은 자꾸 바뀌지. 그걸 기라 그래요. 그걸 기.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인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해서 성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리학이
원간섭기인 충렬왕 때 안향이란 사람이 본격적으로 고려에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이 안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향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성리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려에 등장하는데, 이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서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중앙정계에 등장한 이들을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라에서 뭐라 그런다? 신진사대부라고 그럽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는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서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중앙정계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특히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냐면 배웠습니다. 누구 때부터? 그렇지. 공민왕 때부터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중앙에 올라옵니다. 그 다음 공민왕 때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치면서 정비를 때리고 여기에서 성리학 연구도 하고 성리학 교육도 받고 그렇게 인재를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역사서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건 바로 김부식이 쓴 우리나라 최고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와 비교해야 될 게 고려 후기 몽골 침입 때 썼던 이련스님의 삼국유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삼국사기는요, 이 김부식이 철저한 유교주의자이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팩트만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뭐 전설이라든지 설화, 신화 같은 거는 믿지 못하는 얘기는 다 안 실었어요. 자기가 봤을 때 객관적인 얘기만 실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기존에 있는 그 몇 년, 몇 월, 며칠 연도별로 쓰는 기술체를 편년체라 그러는데, 이 편년체의 역사책을 역사 소설 방식을 지양하고 예전에 한나라 때 사마천이 썼던 사기의 형식이었던 그거를 기전체의 형식을 따라갑니다. 기전체가 뭐냐면 이제 날짜별로 쓰는 게 아니라 왕들의 얘기를 따로 모은 본기와 그 다음에 제후들의 얘기를 따로 모은 세가가 있고, 그 다음 왕과 제후 말고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열전이 있어요. 이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을 합쳐서 기전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와 비슷한 역사책인 삼국유사는 반대로 이런 스님이니까 고려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많은 전통 이야기, 민족 이야기, 신화설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와 이승효가 쓴 제왕옹기라는 책이 가끔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단군 신화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단군 신화와 단군 조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 두 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책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 자, 이 밑에 내려오면 요 제시문도 꼭 읽어보시고, 요 남아있는 자료 플러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의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사관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간섭기 충렬왕 때 일원의 삼국유사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소설하면서 다양한 설화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전통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지 못할 얘기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승효의 제왕옹기까지를 합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단군 건국 이야기가 이 두 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중간고사 진도가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이 강의까지 듣는 친구들은 박수.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 강의를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은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하나 팁을 주자면, 선생님 시험 문제는 수능 문제 정도가 아니고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의 심화편, 고급편 정도의 난이도인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제시문이 조금 어려운 게 좀 나오기 때문에 요번 중간고사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보고 앞으로 쉽게 낼지 어렵게 낼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보고 어느 정도 조금 중요한 문제나 또 중요한 그 파트를 좀 찝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